대북 제재,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수해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5년 만에 제8차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높은 직책인 총비서로 추대되는 반면 2인자로 알고 있던 김여정 전 제1부부장이 직책에서 강등되는 등 인사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진유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뉴스를 장식하긴 하는데 이전보다 북한 관련 뉴스에 대해서 사람들의 주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뭐 어떤 호재나 악재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도 어쨌든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이죠. 북한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는데 아무래도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설마 열병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당대회 이후에 열병식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40년대까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지난 7차 당대회 때도 그랬고, 6차 오래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아마 총성회 대회를 하려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열병식을 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당대회가 좀 축제고 이제 경축 행사거든요, 일종의.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지난 7차 당대회 때도 당대회 끝나고 이제 시민들의 군중 시위라든가 축제라든가 또 횃불 야외, 이제 밤에 이제 축제하고 이제 이런 형식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열병식을 한 걸 보고서는 이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도발을 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16년도에 7차 당대 이후에는 열병식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외에도 당시 핵실험을 2번이나 했거든요. 예. SLBM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도발을 했었기 때문에 열병식이 사실 큰 의미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열병식을 한 이유는 아마 저강도의 어떤 도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만을 보이려고 했던 것.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5년 만에 이제 이번에 당대회가 열렸는데 지금 상황이 대북 제재, 코로나19 수해 너무 복합적으로 좀 위기 상황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중고에 북한이 시달리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당대회를 연 건 맞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 5년 전에 당대회를 열어서 5개년 전략을 발표했는데 턱없이 못 미쳤거든요. 그 목표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를 열어서 뭔가 쇄신하려고 이번 당대회를 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 분위기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새로운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번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 구호라고 3가지를 얘기를 한 게 이민위천 1심 단결 자력갱생인데 네. 자력갱생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매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모든 게 다 닫혀 있으니까 자력갱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원료를 내부에서 자체 조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렵겠죠. 앞으로 북한의 살림이라는 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분위기 쇄신하자고 했는데 그 같이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말씀을 들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총비서로 추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과 이제 같은 단열에 올랐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여정 전 제1부부장이 직책에서 강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총비서가 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김일성도 총비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김정일은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추대했었고, 그다음에 김정은은 2016년에 아버지를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본인은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썼는데 이제 도로 총비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형식의 변화를 많이 주려고 했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당대회 구성도 보면은 안 하던 부문별 협의라는 거를 다 끝난 이후에 또 진행한 거라든가 이번에 열병식을 한 것도 그렇고 기존의 당대회하고는 좀 많은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내용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형식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여정은 강등이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김여정은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직책에 있든 간에 그 위상에 흔들림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얼마 전에 대남 메시지도 강하게 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김여정의 힘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그동안 대남 문제나 대미 문제를 담당했던 김여정뿐만 아니라 김영철 부위원장이라든가 네. 최선희 제1부상 잘 아시죠? 네. 그 여성. 이 사람들이 다 강등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주변국 관계, 북미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의 어떤 그 책임을 일단은 좀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강등의 어떤 형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여정 역시도 그런 반열에서 어떤 위원으로 승진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노동당 지도부도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좀 네. 우리가 뭐 좀 주목해야 될 인물이랄지 그 의미랄지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예, 많이들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조용원 부부장인데 네. 얼마 전에 백두산 말 타고 갈 때도 같이 말 타고 김여정이랑 같이 가고 또 정상회담 할 때마다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용원이 부부장이었는데 제1부부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갑자기 정치국 위원도 아니고 상무위원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네. 거기다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음. 당 비서국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비서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세 가지의 가장 높은 자리를 꿰찼는데 그 당 전원회의에서 처음에 발표할 때는 5번째로 호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금수산 태양궁전 방문할 때나 동상에 헌화할 때나 또 공연예술 참관할 때 그리고 어젯밤에 열병식에 참석할 때도 조용원을 김정은 다음으로 호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용원 지금은 이제 상무위원이죠. 상무위원. 조용원 비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조용원 비서의 초고속 승진은 굉장히 눈에 띈다. 그런데 이것은 조용원의 힘이 강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동안 김여정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보여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김여정의 간접적인 권력의 승진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 김여정 자기 자신이 조금 강등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사람은 필요하니까 물러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복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김여정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용원이 상무위원까지 올라가면서 김여정의 그 파워가 수그러든 게 아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아주 정리가 잘 되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남북 관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바이든 행정부가 바뀌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이제 전략적 인내를 당담했던 그 많은 오바마 시절에 관료들이 대거 이제 중책을 맡았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말이죠.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오바마 정부로 돌아가느냐, 즉 옛날에 전략적 인내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북미 합의도 이미 존재한 상황에서 그렇게 똑같이 가긴 어려운데 다만 문제는 지금 국무장관으로 호명된 블링컨이라든가 또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란과 핵 협상에 아주 성과를 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문제는 동맹에 대해서 중요시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미 관계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미일 관계도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가치가 충돌하느냐 협력적 관계로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우리 정부가 담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굉장히 고민들이 많을 텐데요. 우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북한이 지금 다 공개한 게 아닌 게 당 규약 수정한 내용 구체적으로 공개 안 했거든요. 제가 이제 관심 갖는 부분은 당 규약의 서문에서 당면 목표가 남조선 혁명을 포함하는 내용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수정이 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적화통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수정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50년 된 그러한 그 북한의 주장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거기 문장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걸 과연 수정했느냐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수정됐다라면은 북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는 북한 그리고 또 미국과 어떻게 그들의 입장을 잘 조율하면서 풀어나가냐는 부분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미국이 당분간은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는 네네. 주도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네. 볼 때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남북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정책을 펴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였습니다. 나안 읽어봤는데.